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하는 아임 시즌 7 11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7 11회 오늘은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시는 김우찬 변호사께서 급하게 이제 방송 녹화 1시간 전에 접견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부득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우찬 변호사님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아임 시즌 7 11회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체육을 출입하시는 분이죠. 강 기자의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묶으시니까 더 좋아요? 네. 네. 그 주차권 묶여있는 그 고무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사용료 내시고요. 네. 오늘은 대전 시티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했어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2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대전 시티즌의 문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불거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수분처럼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오늘도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화수분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네.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티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생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문제가 열심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 네,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 네. 네, 최근에 그 신임 대표이사가 이제 부임하면서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사무국과 그리고 뭐 선수단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이제 개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련돼서 최근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 또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의혹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티즌이 최근에 이제 홈에서 내리 3연패에 이제 뼈아픈 패배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견된 패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 운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그 시티즌 같은 경우는 선수의 기용, 뭐 운용 권한이 이제 다 고종수 감독한테 있는데 원래 선수 선발 관련해서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대전에서 열린 그 세 경기를 이제 내리 3연패 하면서 고종수 감독의 선수 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 역시 좀 이렇게 의구심이 제기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이제 주전 선수를 빼고 이제 그 백업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적인 운용이 됐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신임 대표이사와 좀 선수단 간의 어떤 알력, 또 긴장감, 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체육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틀리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약간 그러니까 네. 감독이 주전 좀 잘한 선수들 대신에 어떤 그 백업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주로 기용을 해서 경기에서 졌다라고 생각된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팩트만 좀 나열을 하자면요. 이번 그 대전 홈에서 열린 그 4월 28일 경기, 5월 1일 경기, 5월 5일 경기에 그 골키퍼로 김진영 선수가 이제 출장을 했는데 김진영 선수는 주전인 박주원 선수의 이제 백업 요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1진과 2진이라고 굳이 분리를 한다면 2진 골키퍼인데 뭐 기량면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주전은 아니었고요. 스타팅 멤버는 아니었고. 근데 지난 20일 그 경기 이후에 주전 그 박주원 선수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28일에는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두 번이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김지정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그 골키퍼 코치의 좀 강한 좀 주장이 있었고 그걸 고종수 감독이 받아들여서 선수를 기용했는데 결과적으로 3연패 하면서 실패한 이제 운영이 된 거죠. 진 경기가 그러면 그 골키퍼의 무슨 실책 때문에 진 건가요? 시티즌의 주전 골키퍼인 박주원 선수는 올 시즌 7경기에 출전을 해서 6실점을 했고 0점대네요, 방어율이. 네, 경기당 실점이 0.86으로 준수한 편인데 김진영 선수는 올 시즌 3경기에 출전을 해서 8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점 2.67을 보였고요. 이제 물론 한 경기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출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남은 두 경기마저도 굳이 김진영 선수를 기용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배경을 그러니까 좀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주전 골키퍼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단순히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결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최윤규 사장이 시티즌 개혁 의지와 또 이제 선수단의 어떤 충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이는 그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장이 새로 와서 기존의 선수단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선수 기용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고 어떤 경기에 있어서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기용을 통해서 선수 그 구단의 성적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아니냐, 일종의 알력 싸움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와 시민을 볼모로 한 어떤 그런 사무국과 선수단의 네. 알력 싸움인 거 아니냐. 그래서 예견된 패배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좀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의혹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의혹들이 또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난해 이제 그 연말에 그 대전 시티즌 신인 선수들을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일고 있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이제 청탁이냐, 뭐 부탁이냐,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이 추천이냐, 네, 뭐 이런 추천이냐, 얘기들. 감독한테 신인 선수 누가 좋으니 한번 얘를 뭐 잘 봐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아직 경찰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황상 이게 아무래도 유력 정치인이고 또 하다 보니 단순하게 이게 전화로 부탁한 거냐 아니면 추천한 거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에는 그 대전 참여자 70년대로 제보가 들어가서 뭐 점수를 이렇게 고친 흔적이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고쳐진 게 분명히 있네라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 고동수 감독이 처음에는 그래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하고요. 네, 그 입건이라는 게 경찰 조사 들어가면 입건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피의자로 보죠. 그런데 이제 고종수 감독은 그런 점수 조작 없었다. 이게 실제로 이 선수들이 후보들이기 때문에 선수 선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게 조작이다 뭐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화가 그냥 단순히 추천이냐 아니면은 뭐 압박, 압력 으로 비춰질 수 있냐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현재 대전시 의회 그 의원입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일단 정치인이라는 그 위치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분의 권한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어떤 요청, 뭐 추천, 부탁 이거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건 그 청탁이냐 부탁이냐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분은 네. 그게 뭐가 문제냐 청탁이 아니고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시티즌이 잘 되란 취지에서 그런 전화를 한 게 그런 말도 못하냐 뭐 이런 취지의 또 입장을 내셨다고 해요. 네, 전화하실 때 본인을 대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하셨을까요? 네, 좀 의문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있어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한 것일 뿐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을 육성하고 싶은 마음에 추천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 데려주면 우리 지역 선수들 좀 써라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은 선수 추천한 거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희상 의장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선수가 좋으니 본인이 본인의 자녀와 같이 운동을 했던 선수를 벤투 감독에게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금품 향응 이런 게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전화한 행위 자체가 과연 어떤 선의의 추천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화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느끼죠.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경찰의 네. 조사에서 밝히는 문제인 거고요. 네. 전화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네, 청탁이든 네, 네. 아니면 네. 추천이든 떠나가지고 그러면 네. 언론에서 그런 거는 분명히 네, 네.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익명 처리를 한다라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비판을 이제 하려고요. 네, 기사로 쓰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고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고통이요? 아니요, 그럼 저는 빠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아임 시즌 7 네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우리 3그룹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어떠셨어요? 더 재밌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깊게 캐보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많이 아쉽고요. 반성하시고요. 네, 반성합니다. 그래요. 다음 시즌에 네.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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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시정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시간이죠. 까는 소리에 김동섭 대전광역시의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 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두 분 다? 네, 네. 내년 총선 두 분 혹시 출마하세요? 저는 지역제 좀 비례대표 후보로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올라가 있어요? 예. 비례대표? 예. 오, 출세했네. 네, 당은 존치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오늘 발표가 이제 왜 웃으세요? 어떻게든 통합 안 하고 이제 외교로 가겠다는 선언이 있었으니까. 그런 선언은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신은 생물이니까.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 후보에 올랐다고? 예, 축하합니다. 몇 번이요? 그거 모르죠. 뭐 지금. 심지폭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 김동섭 전 의원께서는 총선 예. 출마하십니까? 한다 말은 지금 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뭐가 부족해요. 그냥 본인의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은? 네, 하고 싶어요? 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 안 하고 할 겁니다. 안 시켜주면 안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 네. 여쭤보죠. 두 분 혹시 평소에 버스 타시나요? 시내버스? 예. 저는 거의 안 탑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2, 3일은 탑니다. 우리 김태형 대변인은 거의 안 탄다는 얘기는 아예 안 타는 거죠. 어쩌다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우리 대전 시내버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시내버스 하면은 에어컨은 그럼요. 꿈도 못 꿨고, 그쵸. 굉장히 콩나물, 시루 같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쾌적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전 시내버스가 이제 준공영제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죠. 운전 기사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나 아니면 승객이 많지 않는 노선의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이제 매해 몇백억씩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내버스에서 예전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가족들을 직원으로 혹은 임원으로 등재해서 인건비를 빼먹었다, 횡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준공영제 지금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준공영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교통 약자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흡인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전시가 버스 노선을 많이 개비를 하면서 새로 하면서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거를 잘 해왔는데 그 이후에 재정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준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준자가 붙은 이유는 일단 회사 완전 공영이 그렇죠. 아니고 회사의 사적 이익을 보전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사적 이익 및 거기에 대한 경영권 그런 건데 김태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준공영제 방향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방향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당 측에서 이제 공영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영제도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또 우리 김동석 전 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자 붙였어. 전이시잖아요. 전으로 하니까. 버스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돼야 구조적인 안정성을 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타도시에 대비해 봤을 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기사 1인당
이제 수요 인원이 한 23점 뭐 1명, 2명 이런 식으로 낮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확보되는 유인책으로서 정책을 펴야지 뭐 공영제를 한다고 해도 어떤 혈세의 낭비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공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직접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누구한테 직접 지원을 교통 약자로 불리는 아니면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버스에 쓰일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주던가 이런 형태로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주면 그거는 거의 공영제 수준 아니에요?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마찬가지가 않죠. 어떤 시스템적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적 접근을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포스코나 뭐 사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기업인데 요번에도 그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대전직 전직 무슨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영제로 가면 그런 문제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관예우 뭐 이런 뭐 지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시내버스 그 시민들에게 교통카드를 준다고 하면은 버스 안 타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보상을 해줘야죠. 버스 안 타시고 만약에 그걸 자기가 이제 뭐 헌납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봉사 점수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인책을 마련해야죠. 거의 뭐 그 사회주의 포퓰리즘 같은 아니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을 극복이 안 돼요. 이건 구조적으로 어떤 유입 정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그 방향성을 갖고요. 예,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을 하게끔 유인하는 거는 다 그런 정책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에서의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교통비를 이중부담한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쓰여져야 될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될 세금이 버스 회사로 가는 거고 또 그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비를 또 분담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완전 공영을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어차피 재정 보조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견제 수단, 합리적인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창했던 것이 뭐냐면 그 중심, 환승 체계를 잘 구축을 해갖고 마을버스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저기 산내 끝에서부터 구죽 끝까지 가는 버스가 1시간 반 막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노선이 다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적자 노선이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승용차로 가지고 대충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개념 여기 유성 온천역 근방으로 해서 마을버스 개념을 하면 한 20분,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하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적자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보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전시에서 이제 시민 혈세로 예산을 그 버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몇백억씩. 올해 같은 경우 600억 정도죠. 넘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670억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가 이번에만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작년 11월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었던 거고 뭐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실제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 대전시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유치원 문제랑 뭐 요번에 좀 어떻게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준공영제 자체로서는 버스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요번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6개월 전에 했던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요번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민주당에서 다 장악하고 계시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민주당. 아니 이 문제는 민주당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질적으로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시장도 민주당이 계속 그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한 거는 행정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어떤 게 문제? 혹시 식당 해보셨어요? 민주당에서 문제. 그게 아니라 한식하고 양식이 기본적으로 단가 기준이 틀린 게요. 한식은 다른 게 틀릴 수도 있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양식은 플레이트 음식이라
100명이면 100명의 재료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택시랑 버스의 기본적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버스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인원이 차야 돼요. 한 명이 가도 버스는 굴러가고 20명이 가도 버스는 굴러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입을 통한 어떤 구조 개혁이 없는 한 이걸 준공영제의 관리 감시를 뭐 강화를 하든 공영제를 가든 세금의 혈세 낭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쓰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확실한 더 유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라는 거에 대한 지적은 네네. 시민 세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쓰라고 한 거를 횡령했기 때문에 낭비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아닌가요? 바로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금 시에서 재정 보조를 하는 것이 낭비라고 보는 건 저는 잘못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약자라든가 우리 대중교통으로 유인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편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서 세금으로서 재정 보조금을 버스 회사한테 해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나가는 거에 말 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투명한 그 시스템 자체가 좀 약간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럼 그런데 공영제로 가면은 뭐 이제 그런 이제 부정부패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 부정부패야 항상 상존하죠. 상존하는데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그런 범죄의 의지를 꺾느냐가 중요하겠죠. 5년 뒤면 트램이 나오고요. 대전시 인구가 지금 150만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구성이 잘하고 있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스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 대학생도 차 갖고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를 유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버스뿐이 아니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앞으로 5년 후에 트램이 완성이 된다고 가정하에서 그러면 제 말씀은 직접 지원하자는 거죠. 아니, 교통 약자에게.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 뭐냐면 직접 지원하면 여기서 대전시 인구가 148만 몇천 명 되는데요. 그분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해줘야죠.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뭐, 일단 학생부터 해주던가. 거예요. 아니, 선택복지 좋아하시나요, 민주당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예측할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분은 지원 안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게요 시스템으로 잘못된 시스템으로 만들어갖고 나가는 돈보다 차라리 그렇게 낫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교통카드 다 준다고 그래 다 쓸 것 같아요.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안 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반납하는 거죠. 못 쓰게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 딱 넣어줘서.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좋으면 몰라도 줬다 뺏는 거는 더욱더 큰일 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의당 같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추진해야 될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행정이기 그 하나 때문에. 여쭤볼게요. 대전시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허태장 시장은 제가 볼 때 정치 철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건 허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정치장 있는 겁니까? 같은 당이시니까. 저기 피디님 네. 저기 허 시장님 그 브로마이드 좀 갖다 주세요. 나 얼굴 쓰고 갈게. 이번에 정림지구 제가 발표한 거 보고 저는 항상 민간 특례 사업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그거 보고 저 되게 정확을 금치를 못했어요. 이게 갈마지구하고 정림지구 환경적 영향이 뭐 다른가요? 이거 논외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본인의 정치착의 공론화를 하시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으면 그 철학에 맞춰서 가셔야지. 오늘 주제는 버스 준공 문제니까 네. 이제 네. 우리 그 민간 특례 사업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버스 준공제 관련해서 이 보조금이 잘못 쓰이는 사례는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네. 개선이 별로 안 된 거 좀 너무한 것 같고 네. 분명히 이제 공무원은 사실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공적 업무가 사익으로 전환된다면은 뭐 이분들이 또 뭐 전관 예우식으로 시내버스 회사 대표로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럼 분명히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실 기회 드릴게요. 네. 마무리하려고. 아니 벌써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할 얘기 다 했잖아요. 아직 남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건은 우리 교통복지를 위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유인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요즘 뭐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흔히 말하는 뭐 열쓰면서 뭐 기타 등등 환경적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 이외에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도시 전체를 쾌적하고 서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서로 합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책들을 강구해서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대변인께서 또 마지막 한 말씀. 예,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그 대중교통 유인책에 대해서 정책을 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스 내에서 쓰는 공용 와이파이 참 좋은 생각이고요.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선행된다면 좀 자연스럽게 좀 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직 그 공무원들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은 나름의 어떤 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까는 소리의 김동섭 대전광역시의 전 의원과 김태형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셨습니다. 오늘이 시즌 7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6월, 7월은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좀 휴방될 예정이고요. 다음 시즌 때 뵐 수 있을까요? 아니 봐야겠죠. 이거 평가를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코너는 4대강 사업과 금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금강요정 시간입니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그 4대강 사업을 고발하는 영화 예. 삽질 잘 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 보니까 반가우셨어요? 예, 엄청 반가웠죠. 네. 아니 근데 굉장히 관객들의 반응이 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끝나고 질문도 많이 쏟아지고 또 외국인 특히 관객이 예. 던졌던 질문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자죠? 아니, 감독이. 아. 영화 만드는 감독님이고 그랬더라고요. 그 남성분이 기자인가 기고. 아. 예,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다라고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대화는 잘 하셨고요. 제가 좀 짧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새 정보에 관련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 정보 해체되면 조망권이 사라지고 뭐 집값 하락한다. 정치인들이 선동 많이 하고 있죠. 예, 물이 줄어들면서 강이 좀 흉측하게 변하고 뭐 이렇게 보기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요. 그쪽에 또 일부 그 개발업자들이 그 정치인들의 선동에 이렇게 노련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있죠? 그래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거기 실시간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맞다. 집값이 떨어지고 우려하면은 바로 다 나옵니다. 집값 떨어져야지 공시지가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천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개방 전에는 뭐 4억 6,500만 원, 2017년도, 네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500만 원. 올랐네요. 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억 9,300만 원. 상승세인데요, 상승세. 집값이 왜 꾸준한 떨어? 상승세가 있죠. 네.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무작위로 또 해봤는데요. 뭐 3단지 같은 경우도 2017년도 개방 전에는 3억 4천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3억 6천. 2019년도에는 5억이더라고요. 아니, 뭐 누가 그따위. 집값 하락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예전 수로를 만들었던 곳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10년,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까요? 실제로 그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온 그 모래톱에 사람들이 와서 강수욕을 즐기고 그 주변에 별장이 만들어지고 땅값이 상승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특히 예. 이 뭐랄까 대중교통도 그렇고 자동 승용차들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이렇게 이동이 편리해져서 예, 예. 그러니까 도심보다는 예. 좀 자연이 멋지고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이자르강의 독일에 있는 이자르강의 사례인데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둬놓다 보니까 썩었죠. 썩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거고, 강이 계속 버려지고 방치되고 이 상태에서 복원이 20년간 복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매일 북적북적 찾는 곳, 사람들이 즐기는 곳, 결국 사람만 즐기는 곳이 아니죠. 동물도. 강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거기 사는 물고기, 새들, 야생동물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예. 경관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가짜뉴스다. 그렇죠. 가짜뉴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가 시청 바로 앞에 원형 보행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보를 해체하고 나면 강물이 삐짝 말라서 바닥이 다 보일 거다. 그 보행교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 위에 다리가 보행교가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물이 말라서 보행교가 있으나 마나해질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강에는 그 하류 쪽에 다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남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금남교라는 다리가 만들어지면 다리 교각을 보호하기 위한 교각 보호공이 만들어집니다. 길게. 그래서 물속에 하나의 수중보처럼 교각이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남교부터 세종시청 위쪽에 햇무리교라고 있는데 그 다리 중간까지 하나의 웅덩이처럼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심을 재봤더니 낮은 곳은 1m, 1.5m, 뭐 깊은 곳은 2m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수위 변동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다? 이 상태에서 물이 더 많으면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종시장께서는 네. 그 세종보 철거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인 입장을 얼마 전에 냈었죠. 그렇죠. 건설 쪽 아직도 우리 사회가 건설이 좀 돌아야 우리 사회에 돈이 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논리인데 지금은 건설 쪽에 돈이 가게 되면은 사람이 도는 게 아니고 중장비가 돌죠. 그래서 중장비로 빠져나가고 건설사가 벌어가는 거죠. 근데 아직도 건설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대는 거고 이춘희 시장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들리는 얘기로는 들리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누구랑요? 모 국회의원과 정진석?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건 확인이 안 된 사실이에요, 일단은. 확인이 안 된 사실인데, 공감이 있었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밖에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짜뉴스를 하나 더 붙인다면, 공주보의 지금 쌍신동. 마지막 남은 게 딱 하나 쌍신동이에요. 네. 공주보에 그동안 계속해서 넘쳐나던 게 가짜뉴스인데 물이 부족하다, 지하수가 고갈됐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민간예비체를 새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충남도 민간예비체에 들어있다가 빠져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가짜뉴스가 판을 치길래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주 보호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반대쪽 분들이 오셔서 아직도 물이 부족하다. 쌍신동에서? 물이 부족하다. 쌍신동뿐만이 아니고 물이 부족하고 농사도 못 짓고 지하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장을 가자. 당초 계획이 없는 내용인데 가자라고 했습니다. 직접 가자? 그래서 현장을 갔더니 주변 수로에 물이 꽉 찼어요. 지금 양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일부 지하수 반농사 물이 부족하다라는 곳에
환경부에서 5개의 관청을 파줬더라고요. 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물 네.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분은 그 보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은 가시고 없고 아그 장면 빠지고. 통장님이 오셨는데 네. 통장님이 하셨던 얘기는 지하수 중형 관정에서 물을 뽑아 올리고 있는데 물 양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고 쫄쫄쫄 나온다. 근데 그 논리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법이 있어요. 지하수법에는 하루에 150톤 이상 지하수를 뽑아낼 때는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빨리 파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0톤 미만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네. 물이 콸콸콸 나오느냐 졸졸졸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농사를 지을 만큼 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얘기해야 되는 물은 거잖아요. 풍족해요. 물은 예를 들어서 금강에서 최고의 가뭄이 지난해예요. 지난 2018년도가 최악의 가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농사를 못 짓니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공주보 수문은 열렸고 세종보 수문은 열려 있던 상태예요. 작년에 농사 못 짓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보고 열었는데 농사 다 잘 지었었다. 다 지었죠. 알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예. 가시겠어요? 그 수변공원은 요새 좀 어떤가요? 수변공원 자료를 이번에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님께서. 기획기사를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준비를 안 하잖아요. 네. 엄청난 자료를 받았어요. 이상돈 의원실에서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도대체 이용률이 얼마인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모바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위치 정보가 다 뜹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10대가 갔는지 20대가 갔는지 30대 갔는지 하루에 몇 명이 왔는지 다 뜹니다. 그게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근데 추합이 가능한가요? 국가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모바일 조사를 했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357곳이에요. 357곳. 예. 그 중에서 이번 모바일 조사가 179개만 했어요. 왜? 나머지는 도저히 사람이 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357군데 중에 예. 그 179곳만 예, 했어요. 179 빼놓고 나머지는 사람이 안 왔다. 거의 없었다. 도저히 해봐야 무의미한 조사. 네, 무의미하기 때문에 뺐어요. 그리고 175곳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나왔어요. 왜요? 하루 이용률이 2명. 그러니까 1년에 이용률이 나왔어요. 1년치. 네네. 1년치가 나왔는데 617명. 그러면 하루에 2명도 안 되죠? 365일이니까. 예. 2명도 안 되고 6명, 7명, 4명, 5명, 6명. 그건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10명 이하의 공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돼? 음침한 곳에서 뭔가 그러기엔 좋은 것 같다. 이 정도라면은 네. 여기가 우리가 금강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이 수변공원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100억이에요. 뭐 수자원공사가 사용하고 다른 비용 내려온 거 외에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굉장히 많이 이용한 곳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 계셨던 분들이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주에 신간 둔치공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전에 보면 유성천 쪽에 하천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나무를 몇 그루씩 심었어요. 4대강 하면서.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수변공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률 높였다. 네. 공주 신간 둔치공원이 이용률로 6위에 올랐어요. 거기는 4대강 사업 전부터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사업하고 나서 더 많아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많았던 곳이 네. 그거를 4대강 공원 수변공원에 포함시켜버리니까 엄청나게 이용률이 많게끔 포장한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국토부가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뭐 나머지 이용률도 없는 무의미한 공원들은 지금이라도 방치해야 돼요. 자연에 되돌려서 풀도 깎을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왜 거기에 돈 써요? 하루에 2명도 안 오는 곳을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 뭐 있나요?
아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정말 네.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이건 않을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 싶네요. 공무원 자기 돈으로 해라고 하면은 저 멱살 잡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 4대강 사업과 이 보호 문제 얘기는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님 저희가 예. 아임 시즌 7 마지막 그 3그룹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예, 예. 시간 금방 갔죠.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예. 6월, 7월 두 달은 휴방 예. 기간을 좀 가질 거고요. 예, 저도 예. 이제 골룡골 관련해 갖고 예.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서 아. 그 다음 시즌 8 시즌 때 기자님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얘기 다 고맙습니다. 하셨죠? 아니, 있어요? 원래 할 거는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네. 이걸 다 하면은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나와서 또 하나하나 제가 네, 찝어드릴게요. 아껴두셨다가 하시면 되니까요. 예, 예. 우리 조만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고맙습니다.